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이 예상외로 부진하게 나온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또 애플 아이폰5 판매 부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연을 앞둔 관망세가 지수 상승을 막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9%, 0.2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관망세가 나타나고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증시를 혼조세로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0.2%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06%, 0.18%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가 1분기 아이폰5용 패널 생산량을 당초 계획의 50% 정도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아이폰5 판매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애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달러 81센트 하락한 501달러 4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줄어들며 예상 밖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증가 전망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의 산업 생산이 0.1% 증가하며 앞선 10월에 2% 하락에서 반등했고 프랑스 산업 생산도 0.5%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생산은 각각 1%, 2.5%나 하락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채무 한도 상한선을 진입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오바마는 여러 항목의 정부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며 재정 적자 감축 차원에서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 각종 공제 혜택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파이낸셜 포럼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에는 2.5%, 내년에는 3.5% 각각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올해 실업률은 7.4%까지 줄어들고 내년에는 7%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취업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하반기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연준은 물가, 고용 안정 등 두 개 목표를 모두 놓쳤다며 미국 경제 성장세가 더 둔화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 주의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 보합권 내에서 소폭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료들을 보자면 애플의 판매 부진 우려가 커졌고 또 유로존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수의 발목을 잡기도 했죠. 다만 버냉키 의장의 강연회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낙폭이 더 커지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1월 15일 화요일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이슈들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 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급락한 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외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507포인트까지 18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3,117까지 8포인트 하락하고 S&P 500 지수가 1,470까지 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기초가 하락 출발 후 다우지수는 전약 후강으로 상승 반전에 13,500포인트를 돌파하며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나스닥과 S&P 500은 기술주 약세로 약보합권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다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과 애플 급락이 시장이 부담된 하루였습니다. 댄스, 로카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를 적당한 시기에 마무리할 것을 시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채무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경제 타격이 될 수 있다 하였으며 오후 4시에 벤 버넌키 FRB 의장의 연설도 양적 완화 종료 시점 논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비철금속, 건설, 철강, 기술주 중심으로 68개 업종이 하락하였으나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항공업종 중심으로 71개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15개, 나스닥 100종목 중 49개, S&P 500 종목 중 246개 종목이 상승하여 상승대 하락 종목 수는 비슷하였습니다. 델 컴퓨터가 12.96% 폭등하고 리서치 모션이 또다시 10.26% 상승했으며 시어스가 8.92% 급등하고 휴력 패커드, 시스코, 보잉, 쉐브론, 아마존, 마이크론, 야후 등이 비교적 크게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리서치 모션이 실적 회복감으로 3일 동안에 30% 폭등한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또한 델 컴퓨터는 매각 관련해서 13% 급등했으며 마이크론은 10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며 24% 폭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실적 부진 소식에 3.57% 급락하며 장중 500달러가 붕괴되었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애플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애플하고 상관없이 다우 나스닥 견조한 상승 흐름을 전망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물론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6.10으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점 265.45, 고점 266.80으로 1.3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6,123계약으로 이틀 연속 부진하였습니다. 기초가 266.75 후 강보합에 출발한 후 266.80을 고점으로 밀리면서 이 증시가 하락 출발하자 자정 무렵에는 265.45까지 0.9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장 초반을 저점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반등하자 낙폭을 축소하여 266포인트를 회복한 후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476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608계약 매도한 반면에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하다 장막판 73계약 소폭 매수하였습니다. 이틀 연속 거래량 부진 속에 눈치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폴은 약보합, 풋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폴은 시초가 대비 하락하고 풋은 시초가 대비 상승하였으나 폴, 풋 모두 고점 대비 하락하고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하며 전형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00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하루 시장 전망과 함께 파생 쪽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엔화가 달러당 89.5엔을 돌파하는 약세가 지속되자 1990포인트가 붕괴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선물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로 전환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등 전기가스, 통신,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이 전개되어 전략 후강으로 2,000포인트를 재차 회복한 뒤 2,007포인트 당일 고가에 마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시장을 점검하면 금요일 2000포인트 붕괴 이후 종합지수가 재차 2000포인트를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하여 당분간 국내 증시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1990포인트 저점 그리고 202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박스권이 전개되면서 2000포인트 선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 조만간 2030포인트 저항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시초가 종합지수 2010포인트, 선물지수 267포인트 전후에 상승 출발한 후 종합지수 저점 2010포인트에서 고점 2020 선물지수로 265.5에서 268.5 사이의 박스권을 전망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장중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후 장중 고점에서 청산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만약 장 초반 진입이 어려울 경우 장중 급락 또는 하락 시 저점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일장에서 저점은 종합지수로 2000포인트, 선물로 265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2020포인트, 선물로 269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에는 지지선으로 선물지수 264포인트, 상승 시에 저항선은 269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최대 변동폭으로는 선물로 한선 263포인트, 상한선은 선물로 270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옵션 매매 전략은 콜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또는 옵션 양매단 후 차익 실현 전략을 제시하면서 상승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콜옵션 매수하는 것은 상방적으로 지수 상승폭이 확대될 경우에 유리하고 풋옵션 매도는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강보권에서 상승폭이 크지 않을 때 유리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옵션 양매도는 지수가 소폭 상승하거나 또는 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예상과 빗나가서 하락하더라도 소폭 하락했을 경우에 콜풋 옵션에서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 소방수로 불리던 마리오 몬티 총리가 사임한 이후 그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죠. 이탈리아 민주당이 몬티 총리 중도 연합과 연대키로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 유로존의 정치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2월 이탈리아의 총선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9월에 그 독일의 총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몬티 총리가 이번 그 총선에 다시 중도 연합을 통해서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최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몬티 진영과 연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스테파노 파시나 경제 담당 대변인이 어제 런던 투자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몬티 진영의 중도 우파 연합과 연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직 중도 연합 쪽에서 공식적인 연대 의사에 대한
입장 발표는 현재 없는 그런 수순이지만 민주당 쪽에서 과반을 가져가기 위해서 연정의 파트너로 몬티 총리의 중도 연합을 현재 고르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스테파노 파시나 대변인은 몬티 총리의 개혁이 어렵지만 이를 이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특히 몬티 총리가 재임 기간 중 유로존 이탈리아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로 그 연정에 대한 내용을 현재 의사 표시를 한다는 점을 보면 중도 연합이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수순도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중도 연합과 연대하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현재 그 연정을 하면서 연정의 파트너 쪽에서 총리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연정 파트너인 북부연맹과 같이 현재 지지 의사를 그 총선 선거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총리 후보에는 현재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연맹과 자유국민당은 북부연맹이 약 1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자유국민당은 17%, 두 정당이 합산할 경우 28% 전후의 현재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당은 민주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루이지 베르사니 당수가 현재 독자 노선을 이어가더라도 38%의 전후 정도의 지지율이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서 현재 변동이 크게 없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몬티 총리가 몸을 담고 있는 중도 우파는 약 14%에서 15%의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과 합산할 경우 과반은 충분히 넘길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5스타 그 5성 운동의 정당은 13에서 14%로 지난달보다 4% 가까이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몬티 총리의 중도 연합이 현재 표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과 중도 연합이 연대가 된다면 마리오 몬티 총리가 다시 총리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0%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를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몬티 총리가 중도 연합의 그 영입 의사에 참여하면서 재무장관직은 하지 않겠다, 총리직만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루이지 베르사니 당수의 지지율이 현재 높기 때문에 그 다수당의 일당의 당수가 총리직을 거머쥐는 것이 수순이지만 루이지 베르사니 당수가 만약에 총리직을 몬티 총리에게 양보할 경우 몬티 총리가 다시 등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베르사니 당수는 민주당의 지지가 높다는 측면에서 투표일 이전까지 누가 총리가 될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긴축에 대한 반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현재 예상대로 확보한다면 베르사니 당수와 몬티 총리의 독대로 통해서 총리가 누가 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몬티 총리가 기존의 입장인 총리가 아니면 재무장관직은 사양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 그 몬티 총리는 자유민주당이 지지를 통해서 테크노크랏, 기술 관료 중심으로 자유민주당 지지를 얻고 테크노크라트를 꾸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높지만 몬티 총리의 거취는 여전히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월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이 지난 중국의 12월 수출 통계치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좀 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네.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군데 그 투자은행만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네. 중국 상하이 증시는 상당폭 올랐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중국 감독위원회가 외국인 투자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라는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상하이 증시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이 현재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이죠. 12월 중국의 수출 통계치가 좀 그 의혹이 있다라고 현재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내놓고 있는 그 기관들은 현재 골드만삭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뱅킹 그룹인 ANG와 UBS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12월 수출 신장률은 14.1%로 예상치인 5%를 3배 가까이 근접하는 신장세를 보였는데요. 수출 규모는 1992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자체 파악한 통계 자료와 현재 괴리가 있어서 일부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 자료를 현재 받아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2월 수출 수치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HSBC 제조 PMI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 PMI 세부 항목의 무역 수지를 보면 12월 수치는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12월 전체 중국의 수출 규모가 증가세가 아주 크게 늘어난 점도 현재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UBS와 골드만삭스 두 대형 투자은행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들여다본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타당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수출입 그 통계는 이제 네. 상대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 국가에서는 이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대방 그 수입 국가에서 그 수입 수치가 맞지가 않게 될 경우에 중국의 수치가 잘못 그 조작됐거나 아니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12월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은 6.8%가 줄었다라고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발표하는 수출 통계치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5.7% 늘었다고 12월 수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무역 수지 동향에서도 수치가 현재 불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 중 해외 주문 수치가 중국의 해관 총서 수치와 현재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UBS는 항만을 통해 집계된 수치와 화물 물동량 중국의 정부 발표 수치가 현재 일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투자은행들이 12월 수치의 적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중국은 이런 국가 통계 논란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말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약간의 뻥튀기가 있지 않았나 의문의 눈초리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 통계 수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중국 정부 입장도 난처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좀 네. 명확히 확인해 주는 것이 글로벌 투자가들한테는 그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그 12일이죠. 12일 호주 시간으로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일부 지방정부의 무역 통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12월 수출 수치가 일부 약간은 현재
예상보다 수치가 많이 집계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현재 중국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주요 상장 기업의 회계 부실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연말이고 또한 지방정부의 평가는 지역 경제의 성과가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쥐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현재 새롭게 들어가는 이런 흐름에서 지방정부가 과도한 좀 욕심을 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만약에 결과적으로 수치가 좀 부풀린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7.7%에서 8% 밴드 내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상외로 8%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수치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수치의 적정성 문제를 제외하고 중국의 그 현재의 경기 상황이 저점 논쟁이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 반면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 코스피 시장, 아침에는 뭐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갔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0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2007.0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여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전일 일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통신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가스업 그리고 보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뭐 특이할 만한 점들이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경우에 3%에서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는 사실 뭐 통신주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3%에서 뭐 4%까지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형태이다 보니까 뭐 실적의 민감도라든지 아무리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신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가파른 상승 추세를 만들기는 힘들다라는 점에서 어제 특징적인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특이할 만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전일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코스닥 분위기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AM, OLED 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하락률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일단 뭐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을 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특징적인 부분이 중국 상해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3%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이 영향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시장이 상승 그 추세를 잡았던 뭐 네. 시기 자체가 그 중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투자 한도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들리면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도 뭐 장중에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모멘텀들이 아직 그 지금 뉴욕 증시 뭐 미국의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에서는 중국 증시의 모멘텀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호재 내용이 들리면서 우리 시장도 2,000포인트 안착을 했듯이 일단 18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각종 지표들 그리고 4분기 GDP 성장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주말에 발표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어느 정도 상승 추세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상승 그 전 고점 2042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포인트를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210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 봤을 때는 일단 중국에 대한 그 관심은 계속 꾸준히 높여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한 후반쯤이죠.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공개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리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중국 내수 관련주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리한지 업종별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중국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일단 아무래도 뭐 흔히 말씀하시는 중국 관련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간 산업재 쪽이겠죠.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 이쪽. 아무래도 지난 그 작년 3분기, 4분기가 이들 업종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4분기 실적은 사실 예상치는 시장의 기대치를 뭐 밑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4분기가 가장 힘들었기 때문인데 일단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보다는 이번 1분기 그리고 다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턴 어라운드 될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주가의 어떤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향상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가 어떤 식으로 회복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 철강, 화학 이쪽 분야에서는 실적 상향 뭐 이런 조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18일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가늠하기 힘든 부분 그리고 실적 전망치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환매적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박스권 상단에서 뭐 호남석유라든지 뭐 SK,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일단 종목별로 그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포트에 담아야 되냐 아니면 확인 지표들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실적들을 다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발표 18일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저는 일부 포트에서 뭐 한 100을 편입한다 했을 때는 뭐 10에서 20 정도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편입을 하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모든 지표가 이제 공개가 되고 실적이 나왔을 때 일단 적극적으로 편입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중국 관련 기간 산업, 산업재 산업들에 있어서는 편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는 조정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뱅가드 펀드.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전체적인 수혜를 네. 입을 수 있는 업종과 그리고 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업종.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루에 뭐 800억 정도 이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결국에 네. 벤치마크 변경이 이제 선진국 지수 이제 FTS 2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와 이제 비슷하게 다른 벤치 BM 마크를 만들어서 편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섣부르게 그런 그 수혜주들을 이제 매수 편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네. 추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가 편입이 되는지 그런 전략들을 조금씩 챙겨 보시면서 편입을 하신 전략이 좀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관심 가질 종목 어떤 종목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네. 종목인데요.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상치 일단 하회한다라는 예상으로 일단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분기 실적이 이번 1분기부터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가와 정제 마진이 4분기가 저점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근에 완만한 반등세, 유가와 정제 마진이 완만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만 이런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유가와 정제 마진 상승세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틱 제품 마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편입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네. 한 16만 3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 18만 3천 원 정도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3천 원 보시면서 전략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가격 재결정 명령을 통해 원래 가격으로 환원되는 방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됩니다. 또 기업이 가격 환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외에 별도로 법 위반 사실 공포 등 추가적인 시정 명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엔 환율 급락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김 총재는 기준금리 등 통화 정책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발맞춰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4일 밀가루 가격 인상과 관련해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하는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가 인상 요인은 1%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고금리의 상징이었던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 간 가격 담합, 끊이지 않는 국내 산업계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담합으로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죠.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기업들이 단합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가격 재결정 명령을 통해 원래 가격으로 환원되는 방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됩니다. 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의 단합과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보고합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공정위 내부 규정인 시정조치 운영 지침으로 기업들이 단합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1981년 개원 이후 대기업들의 가격 단합 사건을 적발하고도 인상된 가격으로 원상 조치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 권한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하반기부터는 단합행위로 인상된 가격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 시행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이 가격 환원을 않을 경우 과징금 외에 별도의 법 위반 사실 공포 등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격 재결정 명령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담합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죠. 인수위는 단합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들이 낸 과징금으로 5년간 최대 3천억 규모의 소비자 보호기금을 조성합니다. 네.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인데요. 기업들이 전체 매출 중 단합으로 얻은 부당 이익이 10에서 15% 수준을 감안해 부과된 가치금의 10% 안팎을 떼어내고 이를 소비자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환율 변동도 최근 부상하고 있는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엔화 가치 급락을 겨냥해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엔화 가치 급락을 정면으로 겨냥해 필요시 미세 조정, 외환 건전 조치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가 외환시장, 특히 엔화와 같은 특정 환율 통화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 총재는 또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은 새 정부 경제정책과 공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큰 폭의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환율 미세 조정과 외환 건전성 조치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원엔 환율은 오후 3시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5원 5전 떨어진 1,178원 68전에 거래됐습니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해선 정책 조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재정정책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조화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환율과 함께 물가 문제도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네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우회적인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재료값이 오르면 식품 가격을 훌쩍 올리고 반대로 재료값이 내리면 생색내기 수준의 인하에 그쳤던 식품업계 간행에 정부가 우회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른 라면과 과자, 식빵, 자장면의 원가 인상 요인은 0.95%에 불과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1만 원의 밀가루 가격이 1만 1,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밀가루가 원료인 1,000원짜리 라면도 덩달아 1,100원으로 오를 필요가 없고 1,010원 정도면 적정한 인상폭이라는 것인데요. 협의는 라면 원가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력분 밀가루 인상 비율을 여기에 곱하면 실제 인상 요인은 0.9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700원인 라면의 인상 원가는 6.4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1,590원의 식빵의 인가 원상은 228원으로 계산됐으며 5,000원인 자장면과 690원인 과자의 원가는 각각 23.3원, 4.4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축은행 그간 고금리의 대명사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저금리 기조 속에 이런 흐름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고금리의 상징이었죠.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리가 저축은행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은행중앙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가교 저축은행인 예한별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기존 3.1%에서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4% 금리가 지난 상반기 처음으로 붕괴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2%대까지 수신금리가 추락하는 등 금리 학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추월당하는 형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은행의 우리토마스 정기예금이나 산업은행의 KDB 드림 정기예금 등의 금리는 일부 저축은행 예금 정기예금 상품보다 높습니다. 금리 인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요.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조만간 2% 수신금리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소개해 주시죠.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박지원 재정부 장관 및 홍서구 지경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부문과 국무총리, 특임 통일 국방장관 등 각 행정부처별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아울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특허청, 병무청, 금융위원회, 법제처 등 각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